환율이 한 1,450원까지도 갈 수 있고 한 1,500, 1,600까지도 순간적으로는 2024년은 상당히 한국 경제로서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올해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소득 23%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이번에 이제 박사님 출간하신 경제 대예측 2024, 이제 2028. 네. 사실 이전부터 박사님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겨우 이렇게 박사님 책이 나왔을 때라도 다행히 제가 박사님 초대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핵심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미국 경제, 오늘 중국 경제, 그 다음 한국 경제 세 가지 이제 여기 책에 담긴 내용들 이 주제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경제, 일단 다가올 위기와 기회는 뭐라고 보시나요? 다가올 위기 요인은 미국은 이미 앞설 대로 다 앞서 있는 상태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경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마치 우리 경제가 이 중국하고 뭐 어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상당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할 거라고 생각들만 하고 계시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갈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내용이라서 제가 2028년까지의 전망을 한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안에 시나리오별로. 그래서 이제 지금 드러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은 괜히 또 이런 책에다가 뭐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을 다 적으면 또 책이 두꺼워지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환율, 금리, 주가 지수 이 정도 제가 전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가 제가 이미 할 건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금리가 0%까지 갔잖아요. 그럼 금리가 0%까지 갔을 때 기업들은 뭘 했을까? 당연히 금리가 낮으니까 돈 빌려서 투자했겠죠. 그 투자한 게 어느 부분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요즘 많이 들으시는 4차 산업 분야겠죠.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메드, 비메모리, 무인자동차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미 연준도 그렇고 미 정부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돈을 좀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 효과를 위기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0%의 금리 상황에서 미 스타트업과 벤처들이 해놓은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다. 이게 이제 또다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고 나면,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 미국 경제의 점프를, 세계 경제의 점프를 의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먼저였고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올 그런 순서인 것 같고요. 중국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미국 같은 경제는 오픈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는 오픈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를 알려면 결국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첩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첩보를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어제도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기 위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화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는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겠지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예측을 보시면 나름대로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럼 뭐 위기라 그러더니만 뭐 환율이나 금리 전망은 다 뭐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인데라고 하실 것 같아서 2024년 한 해까지의 예측을 또 제가 밑에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율이 한 1,45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제가 1,450원이라고 한 거는 그냥 뭐 단순한 숫자는 아니고요. 한 1,500, 1,600까지도 순간적으로는 평균 환율이니까 시장 평균 환율이니까 2024년은 상당히 한국 경제로서는 2023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다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1,350원 1,350원이 근처인데 1,450원까지 튄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다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제가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은 잘 안 나가니까 그렇죠. 김 작가님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에서 하는 연합뉴스 경제TV의 다른 유튜브 방송에 제가 7개월 전인가 한번 나가서 미 연준 금리가 6%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 중에서는 5%가 마지노다, 5.5까지 안 간다, 뭐 제정신일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6%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유는 1975년 브레튼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가면서 홀볼커 미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 시점에 금리가 20%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73년도에 4차 중동전쟁이 시작과 끝이 73년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서플라이 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저성장 국면이 오는 바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20%인 금리가 뭐 어찌됐건 간에 석유 파동이 80년대 초반에 한번 2차 파동이 왔지만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난 다음부터 미국 달러와 중심의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세계 전체의 기축통화 제도의 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인류 역사상의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기축통화로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그린스팬 연준 의장까지 인수할 때까지 한 자릿수로 툭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되게 평균적으로 얼마냐? 한 3에서 4%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놓고 치면 되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6% 위로 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경제에서 위기가 왔어요. 근데 6%를 몇 번 낳았느냐? 1975년 이후에 모두 금리 정책 9번 중에서 8번 정도, 7, 8번을 갖다가 6%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계 경제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렸는 경우의 수가 모두 9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우를 포함해서요. 이번은 5.5%니까 뭐 6%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9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났던 게 7번 있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9분의 7이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백파이어, 후폭풍이라 그러죠. SB은행이나 SBB은행이나 뭐 퍼블릭 리퀘스트 같은 은행들이 파산해 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개념치 않겠다.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면 당신은 6%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느냐.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6%까지 가는 근거는 미국 경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의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그렇죠. 예. 또 하나는 20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의 리더였던 것은 분명한데 21세기의 글로벌 질서의 리더가 될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을까?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건전할 줄 알았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도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작금의 사태를 놓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단단한 듯 보이지도 않고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돈을 한 11조 4천억을 풀었어요. 팬데믹까지. 달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화웨이, BYD, 바이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탄센트 등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첨단 산업,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의 표준과 룰 세팅을 하게 되면 미국은 기술의 표준, 기술의 룰을 갖다가 잃어버리잖아요. 룰 세터로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 도전 받는 것을 우리가 미중 경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본질이고 첫 번째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미중 갈등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트리거를 누가 딱 방아쇠를 당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겼죠. 불공정한 무역 거래 관계에 있어서 미중 간에 공평한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페이즈 1을 갖다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정한다는 게 뭐 100% 인정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중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들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 마크일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환경들이 결국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경기 예측을 2028년까지 해놓고 아무래도 내년 2024년 경제가 지금
2023년 경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 작가 방송을 통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리 불러야 하는데 번호가 뭐더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1522 대리운전. 아 맞다, 내일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급히 지방에 강연 가야 할 일 생겼는데 직접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럴 때도 대리운전 가능하려나? 지방 출장 대리운전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직접 전화하는 방법 외에 간편하게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1522를 검색해보세요. 매해 이용 시 5% 포인트 적립 혜택과 2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20번 이용 시 교촌치킨 세트 쿠폰까지 1522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금리 6%를 말씀해 주신 걸 봐서는 현재 이제 미국 금리가 5.5%인데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라고 보시는 거 같네요, 박사님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11월 1일 정도. 만약에 11월 1일 날 안 올린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좀 올리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내년도에 금리를 마구장창 올리기도 부담스러울 거고.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3월 정도가 아니면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까지는 갈 거라고 했지만 5.75에서 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마 갈등 국면을 보일 것 같다. 근데 엄밀하게 정말 정교하게 분석을 하자면 금리가 6% 되어도 과거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을 일시에 회수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미국 경제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네네네. 아니 금리가 6% 올라가면 곽 박사 이야기로는 세계 경제 위기 온다며. 근데 미국 경제 위기 오지 말란 법도 없고,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도 불안 요인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값도 비싸지고 모든 상품값도 비싸지고 대출 받기 힘들고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 경제도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미국은 이 한 가지 트릭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 마술사들이 이렇게 막 마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눈이 손의 움직임보다 느리죠.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그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 속임수를 지금 미국이 써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돈을 막 걷어들여요. 근데 이 뒤쪽에서는 돈을 막 풀어요. 또 이제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회수를 하는데 미 재무부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 IRA 법안, 칩스 법안 등 국가 보조금을 확대함으로 해서 미 재무부는 돈을 풀고 있다. 그럼 돈을 푼다는 말은 돈을 줄이는데 돈을 푼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돈을 빌려야 될까요? 어느 국가든 사업하는 국가는 없거든요. 칫솔 만들어서 팔았다.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안 거버먼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돈을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쓸 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채권 발행을 미 재무부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행을 계속 한다는 말이니까 채권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뭐를 많이 줘야 되죠? 사게 하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채권을 사야 돼. 얘들 금리는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은 완전히 지금 껌값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채권을 자산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구입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이제 돈 바꿔줘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당 한 10만 원 주고 샀는 주식이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한 5만 원 떨어지면 50%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산 사람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진 셈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태가 SVB 은행 사태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태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는 하지만 그나마 미국은 또 달러화가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시너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고려하더라도 일시의 문제가 그냥 팡 터지지는 않겠지만 한쪽에서는 막 돈을 땡기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을 푼 방식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중국 경제는 그런 트릭을 쓸 수가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기축통화
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런 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거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금융정책을 하는 분들은 동부 쪽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박사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분들이 하여튼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게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 중앙은행 총재죠. 인민은행장들의 역할인데 이번 판공성 총재는 외환관리예요. 듣기가. 그 외환관리라는 말은 지금 중국 위안화가 1달러당 7.3위엔 정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8위엔 간다면 어떻게 될까? 뭐 당연하죠. 어떻게 되긴. 8위엔 가는 과정이 이미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빼서 본국으로 가져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 미국은 6%까지 금리가 간다며. 그러면 여기는 6% 주는데 여기는 2% 금리를 줘. 그리고 여기는 안전자산이야. 얘는 불안전자산이야.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이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중국에 투자되어 있던 돈이 빠져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3이지만 이게 7.5, 7.6, 7.7 갈 가능성이 2024년도에 두드러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역시 1350원이지만 1360원, 70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 보통 방송을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멀티플레이어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하면서도 동시에 다큐도 찍을 줄 아는 그런 능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에 상당히 많이 불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멀티플레이어적인 기능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게 없다. 그 중에 핵심이 통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인민은행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국은 이미 8위엔까지도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외환 관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환 관리하는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냐, 금리 정책을 하는 한국은행 총재냐, 이제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문자답하셔서 여기에 걸맞는 자산 투자, 뭐 주식을 하시든지 채권을 하시든지 부동산을 보시든지 하는 투자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는데 미중 간 갈등 앞으로는 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2024, 2028이라는 책을 내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역사를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방금 김 작가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답도 거기에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끝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차 중동 전쟁 73년도에 끝이 나면서 20년 지난 뒤에 93년도에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라빈 이스라엘 총리하고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하고 평화협정은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죠. 서로 공격하지 않고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체제로 간다는 형태의 평화협정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했으니까 정확히 30년 지났잖아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하마스 아라파트의 파타당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조금 분열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왜 너들 이스라엘 공격해서 팔레스타인을 정당 국가로 지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지니까 너 자식들 전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없니? 우리는 혁명투쟁할 거야. 하마스가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이 뭐 평화도 지속되니까 뭐 중요한 게 없네. 그러니까 세속주의하고 원리주의자들이 드립다 싸우다가 세속주의자 네탄야후가 실권을 잡고 난 다음에 사법부,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답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만들거나 법안을 갖다가 사법부가 임의로 제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내분이 일어나는 상태. 그 와중에 국경지역, 우리로 치면 DMZ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음악 축제가 열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제가 흔히 이제 저 의정부 넘어서 철원 쪽에 옛날 인민당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데 하마스가 예고도 없이 그냥 행그라이드 타고 내려오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무려 1000명 넘게 사륙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당시에 73년과 93년에 2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 상당히 재밌는 하나의
패권의 방향성을 나타내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벌어진 가장 원초적인 단초는 영국이 제공을 했어요. 1915년, 1917년 영국 공사, 영국 대사가 아랍 독립, 이스라엘 독립을 각각 약속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먹튀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석유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5년도 다시 들어와서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살겠다 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중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중국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열외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열외였습니다. 그럼 중국이 세계사 속에 지금과 같은 역할로 서서히 부상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1976년도에 독일과 수교를 하고요.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근데 미국 수교를 했지만 WTO에 가입한 게 2000년도 초반이니까요. 2001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 개발이 없었죠. 우리하고 수교한 게 1992년이에요. 우리하고 첫 인연을 맺은 게 1983년입니다. 1983년에 중국 민항기가 공중 납치돼서 춘천 비행장에 내리면서 중공 대표자들과 미국 대표자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김포항에서부터 길 안내를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튼 거예요. 중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뭐 79년도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했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이야.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산정백회를 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90년대 유학 가셨던 분들하고 2000년대 유학 가셨던 분들은 물가 차이가 나고 거리 차이,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경제 규모가 14억이고요. 경제 범위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는 14억 시장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부 해안 쪽으로 약 한 5억 정도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에 1인당 평균 소득이 GDP 소득이 한 15,000불에서 2만 불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5억이 10,000불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5천만이 34,000달러지만 그 밀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들이 벌써 30년 지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컸네? 79년도 수교했는데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네. 중국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보여주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으로 해롱해롱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잘해서 야당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당이 헛발질하고 자살골 넣기 때문에 야당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1979년에 미국과 수교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까지 약 30년 동안 성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 왜 빨랐느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제 규모와 범위와 밀도가 미국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을 만난 거죠. 걔들 만났다. 물론 만났습니다. 1850년대에 넬슨 제독입니까? 페리 제독이 일본 거쳐서 청나라 갔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하고 그 당시 청나라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가 다 조차해가지고 상해를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편전쟁까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엔 아편전쟁 나고 왜 중국과 인도가 세계 교육 GDP의 55%를 차지할 정도의 경제 규모였는데 왜 중국과 인도는 당하고만 있었느냐? 당할 수밖에 없죠. 함대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이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함대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런 역사까지는 다 차차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그럼 현대에 와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고야, 중국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미국은 다운힐이고 중국은 어필을 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의 역할을 인정을 해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렵사리 기술을 습득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건 너무 심하구나. 얘들은 어깨너머로 배워가는 것 정도도 모르겠는데 훔쳐가고 뭐 해킹해 가져가고 도둑질 해가고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명분을 내걸면서 이제 2008년 이후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연임을 했죠. 그 8년이 지나고 나면 2016년에 다시 대선을 했잖아요. 그 누가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얘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America Again이라는 표를 내걸고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이 사람은 약간 너무 극우주의자적이고 막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책은 다 버릴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당이 다르면 정책들 다 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외교 정책과 예산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정책만큼은 버리지 않는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부시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가서는 몽골이 우리의 제3의 이웃이다 그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대선 때 나와서 한 소리가, 야, 중국 보고 너들 까불지 마, 우리는 우주무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꿈, 이거를 미국이 하나씩 견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인데, 속에서는 미국은 쏙이 타는 거죠. 기술력이 이렇게 급속히 이전되다가는 결국은 미국도 중국의 과거 19세기 역사 속에 다시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여유롭다는 표현보다도 더 심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요? 관심이라 그러셨으니까 한심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예. 왜 한심하게 보이느냐? 대한민국이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산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5차 경제개발 계획 때 어떤 산업 육성했는지 아세요, 혹시 김 작가님? 뭔가요? 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쇳덩어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겁잖아요. 네. 장비가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중화공업 못 해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강인 건가요? 아니죠. 철강도 무겁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쥐잡았다니까요. 쥐잡아서 쥐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장갑 만들어서 밍크 장갑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외에다 갖다 팔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때. 제가 지금 젊은 세대분들에게 뭐 과거에 그랬다 그러니까 너 당신들도 근검 전략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탯줄에서 독립을 해서 걸음마하고 말을 하고 교육받고 사회인으로 직장생활하기까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을 해서 수많은 질곡을 지나서 성장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커요. 그렇죠. 국가도 같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왜 그럴 형편이 안 되냐? 아니 뭐 석유가 나옵니까? 뭐 석탄은 나오지만 그게 수출할 만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가진 거는 오직 인간 두뇌,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뭐 또 지난한 이야기니까 전문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좋아하시니까 결국은 한국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경공업 하는 것마저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고 돈을 받아내야 되고 그 받아낸 거는 일본 청구권, 구상권을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온 거는 베트남 전쟁 가서 피를 팔아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자금으로 경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수출하고 외치다가 수출 자금으로 다시 그 자금을 기반으로 뭐 1차, 2차 석유 파동은 있었습니다만 중화학공업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의 근간,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지금 우리 김 작가 TV를 하면서도 카메라가 3대 달려있는데 카메라는 소니 제품이고요. 그렇죠. 마이크는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소니입니다. 소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자제품의 시작을 삼성과 LG가 70년대도 했어요. 소니가 언제부터 소니가 된지 아세요? 저 이름이? 소니가 언제부터 돈을 벌었겠어요? 1958년도에 세계 최초로 컬러 TV를 발명한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RCA예요.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RCA라고 미국 회사입니다. 흑백 TV만 쭉 생산을 하다가 RCA가 컬러 TV 기술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TV 시장 다 죽어서 내 거야. 왜? 컬러로 보는데 이렇게 흑백으로 보는 것보다 컬러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많은 부대 효과가 따릅니다. 화장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옷도 컬러롭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파생되는 사업도 많아지고 하니까 야 이제 이 기술 혁명이 이 컬러 TV로 가니까 흑백 기술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RCA가 흑백 TV 기술을 버리거나 이전했겠죠. 그렇죠. 이전했겠죠. 버리거나. 버릴라 카이 좀 아깝고. 뭐 다른 나라에 주면서 이제 돈 받고. 그렇죠. 야 이거 필요한 놈 있어? 그게 소니였어요. 그 당시에 특허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특허권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 했습니다. 물론 특허권은 있었고 로얄티도 있었는데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소니한테. 근데 컬러 TV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5년 동안은 컬러 TV 수상기가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싸겠죠.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중산층 이하는 여전히 흑백 TV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신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를 모두 컬러 장비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RCA가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소니한테 흑백 기술을 줘버렸어요, 그냥. 손에 치고 올라왔겠죠. 치우가 당연히 올라왔죠. 그러니까 소니가 오늘의 소니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잡은 게 또 대한민국의 삼성과 LG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환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영원히 종속되는 엠파이어는 없다. 로마도 1000년, 신라도 1000년. 그러면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중국도 1000년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부상하는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21세기 지나고 나면 이거 동양인대 백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이 백인들이 나중에 박살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혹시 저 사람들 밑에 가서 때밀어야 되고 발 마사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갖다가 뺏길 거냐? 뺏기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특히 민족적 DNA 관점에서도 그래요. 저는 인류학자는 아닙니다만 서구 코카서스종 인종들은 노마드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스테이크 많이 먹지 우리처럼 쌀 먹고 밥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정주하는 문화는 중국과 우리 같은 동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고 네. 농경 문화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해서 가끔 한 번씩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민족이지 DNA이지 네. 매번 도륙하는 DNA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DNA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사의 발전과 진보에 있어서 노마드 정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했느냐? 또 보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호모 에렉투스 시절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한 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네. 태어나자마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겼겠죠. 그렇죠. 예, 막 사는데 호모 에렉투스로 살아가면서 천둥 바바박 쳤다 그러면 저 천둥은 말이야. 구름에 양전어와 음전어가 부딪혀서 비도 내리고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했을까 아니면 와 무서워라 하고 숨었을까요? 동굴 숨었겠죠. 숨었겠죠. 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나타나셨지만 전파가 안 됐을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냐 그러면 무속신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기록하고 문자 만들고 막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기록들이 성경 말씀이 되고 그런 인간이 신비로워 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자가 존재했구나. 우리는 이 절대자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로마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인인 예수가 지팡이 던져갖고 야 이거 모세가 뱀 되라 하니까 뱀 돼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마드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켈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버리잖아요. 16세기에.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무엇이었을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동행하기 시작을 해요. 인류 역사에. 그러면서 종교가 느꼈던 이 빛이라고 하는 신비로움이 나는 신은 이랬잖아. 신이 직접 나는 빛이요 진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빛을 딱 잃어보니까 입자고 파동이에요.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네. 만류인력 법칙 F=ma라고 하는 법칙을 갖다가 우주 질서에 한번 적용해 볼까? 적용이 되네? 그러면 이거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네.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이걸 계획적으로 한 걸 수도 있네. 이 과학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발전. 인간이 신이 남자의 갈비뼈 하나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아닌데?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왔는데, 린네도 그랬잖아. 종속 과목 강문계 종 분류하는 거를 쭉 보니까는 진화의 역사지 창조의 역사가 아닌데 종교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모든 촉근 이론 다 동원해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 한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 그 신은 절대자로서 앞에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목숨도 연장해야 되겠다. 그 뭐가 나와요? 바이오 산업이 나오죠. 네. 바이오 산업 중에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한다. 바이오 산업, 암, 알츠하이머, 당뇨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60년대 미국에 나왔던 선풍적 인기를 끈 TV 드라마가 있어요. 58년도에 칼라 TV가 나왔으니까 60년도니까 칼라 TV로 방송이 됐어요.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예요. 네. 스타트랙에 보시면 광속으로 우주선이 확 지나가죠. 근데 빛의 속도가 얼마죠?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달과 지구 사이 거리 38만 킬로미터. 그럼 광속으로 우리가 여행하면 1초에 푹 갔다가 1초에 푹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명왕성까지는 어떻게 가죠? 광년으로 막 한 3,000년 막 이래 막 걸릴 것 같거든요.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명왕성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 근데 공간이 있잖아요. 네.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접이 이론이 그 66년도 그 드라마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과 같은 서구 유럽 국가들은 천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생리학 모든 것이 60년대에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 또 하나 있죠. 몸통에 딱 들어가면 삐리비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세포가 다른데 짠 하고 나타나 있끔 다 이동이 되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 되잖아요. 네.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인간 세포가 10에 28승계가 있답니다. 이 10에 28승계를 바바바바박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NA 조직까지도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옮겨야 돼요? 인식과 의식의 가치도 같이 옮겨줘야 되잖아요. 네. 정신세계. 그 생각을 60년대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을까? 몇 사람이 나사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영화 감독한테 야 이리 와봐. 이 좋은 재료가 있어. 이거 한번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봐. 그러면 이해도 못하는 영화 감독이 접이 이론, 이동 이론 같은 것을 갖다가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던진다고 보거든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었다. 블랙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감독이 과연 그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촉근 이론에서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까지 있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느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는데 미국은 요 뒤에다가 지금 드린 말씀 이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이 안 되는 과학적 기술을 다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은 잡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 친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해킹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거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시점에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그게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못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었다. 어떻게 될까? 현대기아차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남다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지금 차도 안 팔려가지고 담벼락 옆에 세워놨다 그러거든요. 네. 공장 옆에.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 전기차 제대로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량 공세, 경제적 규모로서 파괴력과 경제적 범위로서의 파괴력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저 나라를 마치 보기를 야 옛날 중공시대의 중국으로 보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때 우리에 속했던 나라다. 조공바쳤던 나라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다거나 중국에 입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국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 겉만 보고 있지 우리가 안을 못 보고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83년도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시절의 대통령이 광 케이블을 깔으라 그랬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주선이었죠. 그래서 83년도에 광 케이블을 깔고 반도체 시작을 해서 85년도 세계 최초로 256K DRAM을 개발합니다. 비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입니다. 근데 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게임이 안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암기하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암기가 아니고요. 응용이에요. 근데 응용은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매코 프로세서라든지 TPU, GPU, CPU 이런 중앙 처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사고의 이 DNA조차 창의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이상에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수 있고 경제는 사회과학의 종합예술이라고 봐서 부동산, 주식, 투자, 건설, 교육, 문화, 예술 다 포함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1800년도 프랑스 혁명 시절의 배경이잖아요. 빵을 못 사 먹는 장발장의 모습.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빵을 못 사 먹는 장발장의 모습을 프랑스어로는 저도 잘 발음을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여쭤볼게요. 뭐라 그래요? 리버럴리즘이에요. 뉴욕에 가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뉴욕 그 아일랜드에 이렇게 여자 한 분이 자유의 신상? 예,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보셨잖아요. 못 가봤습니다. 네? 뉴욕을 못 가보셨어요? 뉴욕 못 가봤어요. 미국은 가봤는데 서부 쪽에 가서. 서부 쪽에 주로 가셨구나.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 그러죠. 네. 자유의 예신상.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프리덤이잖아요. 프리덤. 그럼 자유의 프리덤이라는 자유와 리버티의 자유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느낌이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질문 여쭤봐서 장발장이 빵을 사 먹고 싶은데 네. 빵을 사 먹지 못하는 빈곤과 가난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속된 상황, 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감방을 가잖아요. 네. 힘이 없으니까는 십몇 년을 살잖아요. 네. 이게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적 자유를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럼 미국에서 말하는 프리덤은 뭐냐? 김종인 박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진주만 공습 이후에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가지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말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실질적이잖아요. 뭐 애둘러서 말하는 게 없잖아요. 장발장이 못 사 먹은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그러한 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둘렀잖아요. 근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자유, 가난, 리버티. 이런 자유를 미국에서 말하는 네 가지 자유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할 때 바로 그 네 가지의 자유를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인데, 아니, 잠깐만요. 중국도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에요? 저 북조선 친구들도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다 민주주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민주주의하고 저 민주주의하고 뭐가 틀리나요?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이 한다. 그러면 인민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민은 뭐예요? 국민인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인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할 때 그 인민은 공산당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에요. 그럼 국민은 어떤 개념이냐? 공민이라고 해요. 중국 그 경찰관 차에 보면 공안이라고 돼 있죠. 네. 그 공민이에요. 그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것, 북한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민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공산당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빨간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경제 시스템이 발전을 하려면 그 경제 시스템을 싸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과학, 기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런 플랫폼들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의 성장과 발전을 더듬이로 활용해서 네.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보세요. 드론,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했을 때 이 플랫폼이라고 이루어지는 이 가지들의 이 가운데 있는 헙으로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터미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요? 빅데이터예요. 그럼 빅데이터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플랫폼 장사할 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영어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중국권이 14억. 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얼빈에서요, 상해까지 고속철로 300km 속도로 확 갔다 와오는데 우리나라는 부산, 서울을 네.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틀려요. 철도 기온이 틀려요. 여기는 북쪽이잖아요. 상해는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추운 날씨를 지나 중간 날씨를 지나 더운 날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로의 팽창이나 모든 센서의 움직임이 달라야 되잖아요. 300km 달리는 고속철이 잘못하면 자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아까 제가 경제 규모, 경제 밀도, 경제 범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은 알아요, 이제. 아이고야, 이거 놔뒀다가는 19세기에 재현이 되겠구나.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경제는 네. 2024년도 네.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시장 평균 환율이니까 네. 만약에 중국 경제가 리스크가 터져서 8위엔까지 간다면 우리 환율은 1,600, 1,800원도 보장 못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024년에 사실 지금 바이든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 네.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를 했고요. 네. 뉴욕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거나 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월스트저널이 조사를 하니까 이런 조사를 하니까 바이든이 6% 앞서요. 근데 또 마땅한 대안이 있느냐. 로버트 케니 주니어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무소속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당 제도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 트럼프 구도로 간다고 하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될 확률도 매우 높다. 그러면 트럼프가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다 무시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중국 정책만큼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예. 오히려 근로소득 측면에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법인세를 인하해주거나 하는 정책을 또 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어떤 한 일을 벌여서라도 중국은 한번 딱꼭지를 세게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 얘기해 주셔서 중국 경제도 좀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뭐 서양 경제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중국 여행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한 적 없고 옛날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중국 여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위챗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는데요, 캐시를. 전부 QR코드로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여행이라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중국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물론 뭐 현금 받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흐름이 중국은 이미 CBDC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은 일본과 완전히 좀 약간 반대적이죠. 일본 약간 현금 좀 그렇죠. 그래서 CBDC라는 건 다 들으셨지만 암호화폐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그러면 이제 CBDC로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CBDC 그러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NFT 그다음에 크립토커런시를 같이 따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왜 인정을 안 해줄까요, 중국은? 왜 크립토커런시하고 NFT를 생산하고 발굴하는, 채굴하는 걸 인정을 안 할까요? 마윈의 그 행동에 답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앞에 중국자가 붙으면 다 뭐예요? 국유기업이에요. 중국 공상은행, 중국 인민은행, 중국 수산물 어쩌고저쩌고 전부 국유기업이에요.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고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지 공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나 NFT를 발행하게 되면 또는 채굴하게 허락을 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사기업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마당을 펼쳐주는 거예요. 마윈이 그랬잖아요. 상해인가 난경에 가서 왜 자꾸 정부가 간섭하느냐. 기업 잘하고 있는데 요 말 한마디 했다가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도쿄 가서 한 3년 살다가 다시 들어갔죠. 시진핑 주석도 총서기도 보니까 기업들 어느 정도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 공무원들의 행동이라는 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말을 누가 처음 한지 아세요 혹시? 공무원 애들은 영혼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처음 했는데요? 비스마르크가 처음 했어요. 예, 철혈수사.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기업인들이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마윈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업가 정신을 돋으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인민민주주의고 인민자유시장, 사회주의 경제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국 경제가 그러면 위기에 빠졌다는데 이유가 뭐냐? 위기에 빠진 건 맞나요? 저는 빠져 있다고 봐요. 네, 빠져있다. 네, 제가 이제 중국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위기 직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건 맞아요. 왜 근거를 대드릴게요. 판공성 제 책에도 있습니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역할이 외환 관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부동산이 몰락할 것이다. 달에 몰락이 오면 지구에 몰락도 온다. 근데 왜 몰락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다 기억나시죠? 지방정부가 약속해놓고 채권 나 책임 못 져 이래버리니까 채권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헝다그룹이 부도가 나버렸죠. 그 다음에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삐구위엔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삐구위엔에 대한 문제는 어제 뉴스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전해요. 왜 불안전하느냐. 지방정부가 다 보증을 서줬어요. 자, 땅 여기 있거든. 자, 땅 줄 테니까 삐구위엔 개발해. 아파트 지어. 다 지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 경제에서 재밌는 거는 주택정책에서 집을 보통 한 두세 채씩 갖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뭐 1가옥, 2가옥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집을 한 개씩 두 개씩 살 거 아니에요. 또 네. 재테크를 통해서도. 네. 근데 뭐가 있었어요? 팬데믹이 딱 들어왔잖아요. 네. 팬데믹 들어왔을 때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했죠? 돈을 풀었죠. 돈을 풀었죠. 그렇죠. 한국과 중국은요? 중국은 돈을 안 풀지 않았나요? 중국은 봉쇄 조치 들어갔죠. 네네네. 그 봉쇄 조치 들어가니까 소비를 해요, 못 해요? 못하죠. 그럼 돈은 다 어떻게 해요? 돈이 묶여있죠. 자기. 저축 45%, 저축률 45%. 네. 소비는 못 하고. 네. 그러면 부동산 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딱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 불안정.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나중에 쓰러지면 사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매기가 없으니까 매물은 쌓였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 이 건물을 짓는 보증을 쓴 지방정부의 대출기관, 자금 조달 기관이라고 그러죠. LGFB라고 하는데 이런 기관들의 부실화가 시작돼요. 우리 왜 부동산 사태가 나면 결국 금융기관이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그런 그림자 금융에 의한 부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부동산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부동산 문제가 존재를 하고 두 번째, 청년 실업률이 50% 실질적으로 된다고 들어보셨죠? 네, 뭐 최근 데이터는 공개 안 했다면서요. 공개 안 하죠. 5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TV 드라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온지 아세요? 중국에? 청년들이 너무 행복한가요? 취업을 잘. 지청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에 있었던 하방운동이 지금 TV 드라마로 나오고 있어요. 50% 실업률이 도시에 쌓여 있으면 결국은 천안문 사태 같은 사태가 날 수가 있잖아요.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지청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불안 요인과 사회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경제 사회가 불안하면 뭐가 불안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도 안 좋고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고 이러면 결국 뭐가 불안해야 됩니까? 정치가 불안해야 되잖아요. 중국은 정치가 불안 안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불안해요. 왜? 아무도 이야기를 최근에 안 하시지만 국방부 장관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하던 젊은 친구가 임명된 지 몇 개월 만에 아마 잘렸을걸요. 외교부 장관 왕이 부장이 던지고 딴 데로 갔는데 외교부장도 잘리고 왕이 부장이 다시 왔죠. 이 사태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뭘 의미한 걸까요? 정치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시진핑 총석이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왜? 다 시진핑 총석이 오른팔 왼팔을 외교부장? 중국 같은 대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 김 작가께서 대한민국이 한 5억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다. 근데 이 대국에서 경제를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에? 국가적 생존에 관해서. 안보와 외교죠.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안보 외교에 오른팔 왼팔 자기 사람을 임명했는데 2달 석 달 만에 다 잘라버렸다니까요. 자르고 또 자기 사람 또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자른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게 왜 위기냐, 정치 위기냐. 네. 알래스카에 풍선 떴죠. 시진핑 총석이한테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군의 반란, 그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목이 날아갔을까? 뭔가 중요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한 누수 현상이 존재했지 않겠어요? 그 정도 돼, 그죠? 존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네. 예, 팩트고 제가 늘 규정을 해드리는데 팩트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팩트가 진실, 사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벤트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실성과 거짓성은 다시 따고 들어가야 돼요. 팩트 체크한다. 예를 들어서 김 작가하고 곽수정 박사가 오늘 모여서 방송을 했다. 팩트죠. 네. 근데 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곽수정 박사가 와서 막 방송하고 싶어서 김 작가를 졸랐을까 막 초킹해가지고 나 좀 방송하게 해줘 해서 그건 다시 해석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의미는 또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측면에서는 yes. 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8, 90% yes.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젠가 게임 하잖아요. 네. 하나씩 뽑기. 지금 곧 뽑기 게임 하거든요. 이 뽑기 게임을 하는데 무엇을 뽑으면 이 젠가의 탑이 와르르 무너질까? 이 젠가의 탑을 중국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뽑는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과 뭐 한국도 그 곁다리 끼어 있겠죠. 한국, 유럽 이런 국가들이 이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1대1로 안에 이탈리아가 선언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1대1로에 물려 있어요, 안 물려 있어요, 자금이? 물려 있죠. 자기들 돈 주고 막
투자했잖아요. 근데 좀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방에 투자했다가 못 돌려받는 비구 위안이나 헝다에 대한 네. 대출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쫙 밀려오면은 중국 위안화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럼 환율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환율 올라가면 미국이나 유럽 투자가들이 아이고 중국 경제 괜찮네라고 쳐다보고 있을까 안심하고 있을까 도망갈 생각하고 있을까 도망갈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거 관리해야지 당연히 관리해야지 판공성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꾸로 여쭤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 민심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이런 분들은 어렵다는 걸 처절히 느끼고 계세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분들이 전체 근로자의 몇 프로? 23% 적게 내죠. 네. 나머지 분들은 소득이 작으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죠? 그럼 23%는 대개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대기업?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근데 9988 무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훨씬 많죠. 그렇죠. 99%가 전체 고용의 전체 고용 담당하는 거고 88%를 담당한다. 그게 네. 9988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중소기업의 임원들이나 사장님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겠지만 네. 종업원들 대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못 낼 만큼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하자. 일견 들으면 리저너블. 그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 소득 없던 소득을 어떻게 만들죠? 산업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수출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배불리는 거예요? 정부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3만 원 올리면 얘는 세금권 안에 들어와. 3만 원 올렸어. 그럼 정부는 세금 걷어들여. 그러면 그 돈이 다시 중소기업이나 근로소득세를 못 낼 형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우리나라의 세금 분배법이 존재하느냐를 안 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투자는 누가 한다고요? 대기업. 금리와 환율의 지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대기업. 그럼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상당히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소득 23%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어떻게 마련하죠? 복지요? 일자리? 예. 어떻게 마련하죠? 일자리 생겨라 이러면은 뭐 해리포터처럼 여기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 생깁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을 육성해야 되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뭐 그게 이제 중장기적인 거겠죠? 더 단기적으로 빨리 안전망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안전망을 마련해? 돈이 있어야 안전망을 마련하죠. 네. 사회적 안전망은 돈이잖아요. 돈은 나라에서 필요한 돈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정, 그죠? 세수, 세출. 근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요. 재정 팽창을 강조해요. 재정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전 재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지금 빨리 50조, 30조 이래 써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100조, 200조 정도를 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야 곽수정 너는 참 말 쉽게 한다. 100조, 200조가 무슨 동네 애 이름이냐.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가 넘어가는 돈 600조가 됩니다. 600조인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200조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3분의 1이 되는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야. 네. 국채 발행? 그럼 우리나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거의 수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금리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그 후폭풍을 어떻게 당할 거야?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을 한데요. 준비해서 조금씩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쓰면 될 일을 지금은 100만 원 쓰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통일도 시키고 세계에 부강한 국가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약속,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그거를 믿고 찍은 국민들.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라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욕을 먹지만 그 양반이 칭찬을 듣는 것도 하나가 일단 배고픈 건 해결했거든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으세요? 작가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거꾸로. 저한테 배고프면 뭐 하고 싶냐? 그럼 배를 불려야 되니까 밥을 먹고 싶죠? 네. 배불러요. 그 다음 뭐 하고 싶냐 물어보세요. 배부르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들어눕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따뜻한 데서. 눕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재밌는 놀거리를 찾세요. 네. 그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경제 발전을 해서 배를 골던 사람들에게 배 불리게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민주주의 내놔 요구를 해요. 네. 민주주의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시대 변화를 못 읽은 거죠. 네. 87년도에 와서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민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의 역사 속에서 배고픈 거는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한 사람이 뭐를 못 깨달았느냐? 시대가 변했다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내놔. 그러니까 못 줬죠. 누가 했어요? 국회가 했나요? 해결을?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이 동네 다 나와버렸잖아요. 대학생들이 나오고 해서 결국 87년 6.29 선언을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국민이 한 거예요. 정치인이 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 국회의원들이 했나요? 국회의원 뭐 한 100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야, 팔 걷어 붙이자. 우리 저 수해복구 지원 사업 나가듯이 우리 열심히 청소하자.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게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법안은 만들었겠죠. 근데 그건 누가 했냐면 국민들이 한 거예요. 경제발전도 국민, 네. 정치민주화도 국민, 앞으로 사회복지 이런 모든 문제를 결국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좋죠. 직접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정치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입만 열면 국민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뒤에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자 쌀 때 이제 마술을 쫙 하면 돼요. 마술하면서 중국 싹 쓰러뜨리고 자기들이 딱 올라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혹시 우리 미국이 잘 나가면 결국 우리는 따라가서 동맹을 잘 맺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즘 속된 말로 그렇게 하죠. 얍시일하다 표현하죠. 얄팍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딱 드리는 게 대한민국이 중후장대 산업과 경박단소한 산업을 기본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뺏기기에는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언촌 기술을 창출한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받가라? 교육받가요. 창의교육 가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 교육이에요? 주입식, 안기식인데 다 직업을 뭘 제일 선호를 해요? 변호사죠. 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분들이 리스크가 크나요, 작나요? 작죠. 수입은요? 그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정의, 공정한 시장 경제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불공정, 불평등한 시장이라면 로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다 그렇게 시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교육이 바뀌려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가 앞으로도 무장창하게 주구장창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기대를 갖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기대는 누가 갖게 하죠? 리더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국회, 기업은 기업인. 그래서 슈페터가 말하는 기업과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과 혁신 5개가 있어요. 슈페터가 말한 게. 첫째, 생산 상품의 혁신. 두 번째, 기술의 혁신. 세 번째, 상품과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의 혁신. 네 번째, 조직의 혁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갖다 팔 수 있는 시장의 혁신. 이 5가지가 슈페터의 혁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5가지 혁신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대 원시사회와 중세 봉건사회, 근대사회를 지나는 과정에서 과학과 종교, 철학과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왜? 다 파괴잖아요. 종교 신이었다.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어. 이제 인간이 인간도 만들어. 너 기다려봐. 영화 보시면은 매트릭스 같은 영화 보시면은 태아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 있으면 어디까지 인간다울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 욕심. 그거를 가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창의적인 과학기술 발명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대한민국은 종교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 수천만 불자,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계시지만 도대체 이분들은 뭘 기도를 하고 계실까? 저도 가톨릭입니다. 저는 김수환 추경님으로부터 견진까지 받았는데 이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구복이거든요.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종교적 측면에서는 열리고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살짝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국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정주민족이잖아요. 크리에이티브가 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를 해요. 14억이 있으니까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철학이 안 돼요.
왜 철학이 안 되느냐? 공자, 맹자, 한비자, 장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프톨로메우스, 아르키메데스 다 그리스 철학가고 사상가잖아요. 거기에 붙어요. 철학가, 경제학자, 정치가 이렇게 붙어요. 다 해요. 근데 우리도 공자도 정치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원소가 뭐지? 왜 삼각형이지? 그런 걸 하진 않았죠. 아, 그럼요. 네. 그 로마 철학자들이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기하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철학하신 분들은 내가 우주의 한 부분이 이래버리잖아요.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는 길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따름이지, 제가 왜 나한테 일방적으로 줘? 너 뭐야? 너 분석해본다? 잘라보니까, 너 분자에서 원자로 가네? 원자에서 핵이 있네? 핵 주변에 전자가 도네? 전자가 도는데, 쿼크라는 것도 존재하네? 미립자가 있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우주 전체의 중력을 분석을 하고, 왜 지구와 태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지 보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이 공의 무게가 있으니까는 공간에 퉁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돌림을 계속 돌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은. 그거 알아내면 큰일 나요. 어디 감히 신의 영역을 우리가 범접하려고. 신은 그대로 따르고 호흡과 단전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느껴야 된다는 게 동양 철학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서양 철학을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따라잡기가 힘들다. 진화는 가능하다. 근데 진보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고 해주셔서 현재 경제 성장률이 한 1.5%인가요? 올해는 1% 갈 거예요. 올해 1%.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힘들다면 도대체 내년이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계속 1%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세요. 왜 힘드냐라고 여쭤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근로소득세 내는 분들이 23%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득 없는데 돈은 써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김 작가님? 그럼 뭐 마이너스 대출이나 뭐. 그렇죠. 대출 받아야죠. 그럼 가계대출이 얼마예요? 1900조, 2000조 다 된다 그러잖아요. 기업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1600조 돼요. 국가는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채권 발행하잖아요. 한 1500조 돼요. 다 합쳐보세요. 1500, 1700, 3200, 1900, 5100조 되네요. 5100조에 대해서 국가가 금리를 1% 올린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얼마가 늘어나요? 이자만 50조 늘어나죠. 그럼 50조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가가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국가빚, 기업빚, 내 개인 빚을 어느 정도 이자를 더 내야 되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가 박사님 보셨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위험하죠. 자전거 바퀴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 작가님 아시다시피 뭐 이런 장비 사시고 대출 받고 하셔도 소득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면 그런 문제 없죠.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잘 되고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팬데믹도 안 나고 돌아가면 빚 내고 이자 갚으면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빚 내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 빼고는. 근데 지금 수출도 안 되잖아요. 내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대출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것도 한 뭐 제가 기억에 한 7, 800조 될 거예요. 따로. 그 가계부채가 엄격하게 말하면 한 2,5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600, 500. 자영업자도 어쨌든 개인으로. 그럼요. 개인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다 개인이 대출받을 때 뭐를 담보로 잡혀야 되지 않아요? 제 신용을 대출로 받는 것도 있지만. 뭐 내 집을 담보로. 그렇죠. 그러면 빚을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담보 물건이 은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은행은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걸 팔아야 되죠. 그러면 집이 많이 나와 있으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시장 앞으로 30%, 40% 지금보다 더 빠져야 된다. 2007년 기점으로 해서 2017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은 30, 40% 더 높다. 더 극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50, 60 더 빠져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엄청난 폭등 안에서 약간에도 상승이나 부합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좀?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신문에 그런 기사 나잖아요. 이번 주 서울 집값 1% 올랐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 집값 평균값이 얼마예요? 7억 정도 돼요. 많이 떨어졌군요. 7억 정도? 그럼 7억에 1%면 얼마예요? 0.01 빼버리니까 한 7억이니까 1,100만? 100만이네요. 700만 원 오른 게 오른 거예요.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네. 그러면 신문에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뭐 제가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신문에 100만 원 투자해서 300억 벌었다. 비법 어쩌고 저쩌고. 네네. 부동산 가격 1% 지난주 올라서 살짝 반등 기미가 보인다. 저희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카르텔들 같아요. 부추기는. 아니 7억 평균에 1% 오르면 700만 원인데 일주일 동안 700만 원. 물론 다른 수입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인데 떨어진 거에 비교하면 1% 올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는 피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싱에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단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Federal Reserve Rate라고 하는 그 금리는 30년 만기 국채에 물려 있어요. 왜 물려 있는 줄 아세요? 미국은 의식주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급격히 집값이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주거라는 개념이 정착이 돼요. 그래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15년 만기 대출을, 주택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금리가 안정적이어야지만 의식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 연준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년 주택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년 집값은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2%, 막 2%에서 3% 사이 오르겠구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저는 개발국 같은 데서는 뭐예요? 자고 나면 1억. 자고 나면 현대 압구정 아파트 신개발된다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매도가액이 70억. 그러면 이게 발표가 나면은 70억에 끝날까요? 그죠? 이런 기대감이에요. expectation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런 거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영어로 속담에 expect the unexpected. 기대치 않은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맨날 기대를 보고 사니까 70억이, 저는 그렇거든요. 어느 바보가 벌써 70억을 주고 아파트 개개발 승낙 도장도 안 찍어. 물론 허가는 났다고 하지만 도장도 안 찍는 걸 70억 주고 사요. 근데 만약에 허가가 나는 게 확정이 됐다. 신문에 공고가 됐다. 70억 받겠어요? 바로 80억 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이 뭐예요? aim low예요. aim high예요. 살아가는 게. 저 높은 곳을 향해 서잖아요. 나 지금 월 소득 1,000만 원인데 앞으로 나 100만 원으로 살 거야. 성직자 아니고는 불가능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도 아직은 불안전하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우리 것만 보지 마시고 다음 준비하는 책이 그 책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은 거시의 우주 질서를 보지만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와 같은 미립자의 논리를 보면 이거는 미시의 세계를 봐요. 지금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가 일정한 행동의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따로 놀고 얘는 따로 놀아요. 그게 지금 호킹 박사도 설명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양성자와 미립자 같은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 변수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미중 갈등 사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쿼크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주의 환경은 뭐냐? 이게 사이클로 놓고 보니까 3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세계 경제는 변하더라. 예를 들면 1929년 대공황, 1939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발발, 1949년 세계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건국, 중국 공산당 49년 10월달. 그 다음에 또 10년을 더 하면 1969년 쿠바 사태. 1979년 이런 식으로 10년대로 뚝뚝뚝 나누고 나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인 우주 질서예요. 그게 2008년도 지났잖아요. 서프라임 사태. 그 다음에 또 10년 2018년 지났죠. 2028년이잖아요. 제가 2028년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년 위기와 28년이 주식하는 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부터 괜찮아지느냐? 올해 넘기고 내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은 한국 경제도 때로 회복된다.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데 타임 렉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 렉이 얼마 정도냐?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확 뛰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는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그 반응을 받아서 경제가 회복되더라. 그러면 2024년도 어렵다. 2025년도 괜찮아지기 시작한다. 그럼 한국 경제는 7, 8년도 괜찮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럼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책 보시면 대충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갈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감 잡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5년부터 좋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제가 네. 적어놨어요. 네. 미국에서 장기 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돼서 보통 장기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 금리가 높아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역전 현상이 생기면 네. 그 뒤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반드시 100% 확률입니다. 이건 뭐 99%도 아니고요.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2024년이잖아요. 네. 13개월 뒤면은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오면 중국 경제는 더 침체가 올 거고 네. 우리 경제는 더 침체가 올 거고 그러면 밑바닥을 보고 난 2025년이 넘어서야 네. 이제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25, 26, 27, 28년 동안에는 경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기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도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제 2025년부터 좀 좋아진다면 내년에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확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본 시나리오, 이를 갖다가 기본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2028년까지 주가 지수가 얼마라고 제가 적어놨죠? 3,000에서 3,300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경제는 괜찮다.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경고가 안 되겠는데 싶어서 제가 딱 2024년만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네. 1,800에서 2,000을 갈 수도 있다. 예. 1700에서 19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놨어요. 시나리오가 9, 10, 9, 11, 12. 요거는 이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예. 어쨌든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해부터 좀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하반기쯤에는 살살 뭔가를 담으면 쌓아져 있는 구간에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부터는 섹터로 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담아가야지. 시청자분들이 네.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써서가 아니라 문구에 가셔서 경매, 부동산, 주식 차트 일련법 네. 이런 것도 중요한 책이지만 네. 제가 소개해드린 제 책 같은 이런 그 기초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원리만 아시면 간단해요. 질문 드릴게요. 한국 경제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어느 경제가 먼저 튄다 그랬어요? 미국.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요? 미국 주식이 좋아요? 미국. 그러면 지금 환율이 1,300원, 1,400원이 된다 하면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고 하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위기론을 느끼니까 한주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미국에 우리 투자하면 손해죠. 미국 그냥. 투자하면 손해죠? 네, 한차 손이 발생.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투자가 상당히 지금은 매력적이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근데 잠깐만,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환차익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투자는. 근데 기업만 순전히 딱 놓고 보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법적인 어떤 제재만 없다 그러면 작전하고 있는 주식 몇 개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건전한 시장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삼성전자, LG 몇 개를 제외하고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주식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기술이 없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픽 카드? 테크니컬 카드? 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로봇. 대한민국 로봇 시장에서 지금 공항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로봇이 다니잖아요. 메이드 인 어디예요? 메이드 인 치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빅데이터 누가 많다 그랬어요? 미국. 또 빅데이터가 많은 기본적으로 중국. 미국. 그러면 AI 지능이 AI를 IQ로 친다면 우리 IQ가 높겠어요? 중국 IQ가? 미국, 중국. 그러면 소비자시면 애국심이 강조하지 않고 네. 소비자라고 하면 미국산 제품을 쓰시겠어요? 중국산 제품을 쓰시겠어요? 미국. 미국 아니면 중국. 그죠?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서 파는 가격에 반값으로 들어오는 중국 자동차를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애국심이 아니면. 네.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주식은 미래 기업의 수익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더 어디가 매력적일까? 여러분께서 환율, 주가, 기술, 정책, 발전을 놓고 보시면 1순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순위다. 왜? 중국 지금 1달러에 7.3위엔 중국 경제 좋아진다면 6위엔 정도 되죠. 그러면 중국 경제의 환율이 떨어지면 중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보고 주가 상승도 보고. 네.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러면 중국이 1순위에서도 첫 번째 들어가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건 중국이 그래도 좀 괜찮게 돼야지 지금 주식시장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그러는 게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미국밖에 주식을 살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 경제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 떨어지는 시기가 2024년이에요. 근데 이 떨어질 때 어디 거를 줍줍하겠느냐라고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미국 거를 줍줍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 1990년도에 애플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2불, 3불 50에 샀으면 지금 그게 얼마냐고요. 그죠? 2013년도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크립토 커런시 $1,000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 크립토시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20억 넘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걸 사고 싶다고요. 근데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잘못 사면은 결국은 본전치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걸 보니까 얘들이 지금 1달러에 7.32엔이야.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1달러에 6.52엔까지 떨어져. 그러면 내가 6.52엔만 주면 1달러를 사니까 환차 이기네, 손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 경제도 좋아지겠지. 그럼 중국 경제는 미래 기업의 수익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 1년 뒤에 어느 시장이 좋으냐. 저는 한국은 완전 제외.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시청자 여러분, 저 친구는 비애국자고 막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 애국심 다 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쫙 빼고, 투자, 돈 버는 거에 관해서만 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저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물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이 반도체 기술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이거 있지 않냐. 지금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배터리 기술이 여기서 끝일까요? 그럼 배터리 기술이 여기 끝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식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죠? 배터리는요. 배터리를 담는 게 있고요. 액체면은 담아야 되고요. 고체면은 만들어야 돼요. 덩어리로. 그럼 고체 만들면 장점이 뭐예요? 세차장 가서 전기 배터리 다 됐습니다. 교환해 주시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세차장 같은 데 툭 들어가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교체 로봇이 팔로 붕 잡아가 빼고 충전된 배터리 집어넣어주고 또 붕 가고 그런 시절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폭발 위험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전해물질, 분리막 이런 화학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기초화학이 발전되지 않으면 응용화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무슨 기초화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 보고. 또 그다음에 반도체 말씀하셨죠? 중국 대만 박물관 가보셨어요 혹시? 대만 박물관 가보세요. 그러면 쌀 한 톨에 돋배기로 이렇게 비춰놨어요. 쌀 한 톨에 108자의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중국 DNA에는 나노 기술이 녹아있다. TSMC 대만 거죠? 중국이 통일되면 누구 거예요? 중국 거죠. 그럼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HBM 3층을 만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대박을 터뜨렸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반도체 원리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옆에 붙어 있으니까 데이터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아져가지고 정보 처리가 빨라지고 전력 소비도 적다. 이런 개념에서 HBM 반도체를 말하는데 물론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핸드폰 뭘 쓰세요?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군요. 제 거는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700불이라고 쳐요. 똑같이 700불 주고 샀어요. 제 거는 애플이 만들었잖아요. 애플이 얼마 가져가요? 순수익으로.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6불. 삼성은 67불에서 70불. 차이가 뭘까요? 노동력이 너무 싸니까 이쪽은?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그쵸.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죠. 삼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다 빌려와야 된단 말이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와가지고 야 우리 OS 우리 같이 일하자라고 했는데도 너 나 필요 없어 가라고 한 기업이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알아낸다? 발명한다? 몰라요. 실수하다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애진혁에 삼성 미련 버렸고요. 애진혁에 현대기아차 미련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미래 세대분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김 작가께서 여기 한 몇 분 젊은 분들 모셔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너희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말만 하지 기성세대가 너희들에게 진짜 의견 물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지 제일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했지 학생들과 대화를 한 시간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건데 그거 제가 안다고 한들 미래 세대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그러면 곽 박사님은 한국에서 왜 사세요? 당신은 왜 그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질문들을 막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철학적인 질문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희망이 없거나 기대치가 없다고 해서 산다는 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사는 거예요. 왜? 미래 세대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빈정상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국민들의 우수성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더라. 분명히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간다. 성웅 이순신이 나왔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왔고 일본이 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못 먹은 줄 알아요? 이순신 장군 또 있어요. 왜 일본이 우리를 1905년도 을사의약 맺어놓고 우리를 식민지화 못 시킨 줄 알아요? 만주까지 먹어놓고는. 우리 국민에게 가지고 있는 지긋단에는 정확한 정보를 다 접수를 했어요. 충부 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가또 히요사마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올라왔던 진출 경로예요. 그만큼 군사 지도상에서 최단거리로 한양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의 전진거리를 만들어놨고 그것에 모든 고속도로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랬는데도 우리를 못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 의병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활동을 하셨지만 수많은 의병들이 빠띠잔들이 나타나서 일본 애들한테 저항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유전인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세대의 어디선가 지금 어느 곳에선가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막 한국 끝났다 희망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마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시각은 제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셔서 그거는 끝났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반도체 업황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잖아요. 소위 깨구리가 우물가에서 헤엄치고 막 노는데 가끔 가다가 모기가 빙 날다가 힘이 다 돼가지고 뿡 떨어져서 물 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딸름 받아 먹으면 되죠. 뭐 그런 경우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나와가지고 더 많은 민물이 호수가 있고 강이 있구나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먹고 살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뭐 반도체 경기 좋다는데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 정도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대의 젊은 분들은 그 생각 아니시더라고요. 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반도체 어쨌든 뭐 4차 산업이 쌀이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반도체 제조할 수 있는 국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대만, 일본, 뭐 한국 뭐 몇 개 나라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힘든 시기는 있지. 삼성이 스폰을 하나 해주나요, 이게? 아니요. 워낙 안 좋게 얘기하셔서 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정말 삼성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보면 또 저도 오랜만에 봐서. 저는 삼성에서 근무를 했고 삼성을 삼성 경제연구소에 근무하셨죠. 저만큼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누구와 달라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성이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삼성을 제가 이토록 폄하를 하느냐. 젊은 세대에게 직관과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금 김 작가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는 내년도 반도체 업황을 물으신 거지. 그렇죠. 삼성이 어떠한 차세대 반도체와 기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시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제대로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하고 비메모리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넘버원이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여쭤봤잖아요. 20년 뒤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고 난 다음에 TSMC의 팹리스 기술이 파운드리 생산이 중국이 가져갔을 때 그러면 중국은 삼성의 기술력을 못 따라가느냐 못 따라갈 걸로 보시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확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년짜리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면 삼성은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60년이 될 기술을 창조를 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헛발질 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걷어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살골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뭐 집어넣었죠? 계속 반도체만 투자하잖아요. 비메모리를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비메모리를? 삼성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본사를 미국으로 옮깁시다. 실리콘밸리로 옮겨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본사를 옮기자는 말이 건물을 들고 왕장 가자는 개념이 아니라 서픽스, 부속실이라도 실리콘밸리나 미국 동부 쪽에 가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제 뜻을 이해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을 국빈 방문 가잖아요. 그럼 가면 뭐예요?
대접받고 오죠. 국빈 방문이니까. 네. 독일은 어떻게 했는 것 같아요? 1970년도 중반에 72년도 정도 했겠다. 72년, 제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죠. 서독과 동독이 분리됐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겠죠. 심지어 러시아까지. 마샬 국무장관이 하버드 대학에서 1940년도 후반에 마샬 플랜 아시죠? 베를린 장벽에 공습해가지고 식량 떨어뜨리.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독일을 구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독과 서독의 갈등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펀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한 숙제를 연구를 합니다. 네. 통일이 됐죠. 결론적으로. 근데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 총리가 7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72년 아니면 73년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마샬 펀드의 파운데이션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독일은 없다. 마샬 국무장관의 그 뜻을 기념하고 그 덕분에 지금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 수억 달러의 장학금을 기증하고자 한다. 기증을 했어요. 동맹을 놓고 볼 때 한국이 더 예쁘겠어요? 독일이 더 예쁘겠어요? 독일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하버드가 됐건, 예일이 됐건, 우리 6.25 전쟁, 포가튼 워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을 준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참전하신 용사들에게는 감사를 표하지만 미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그 참전한 자기 어린 아들의 목숨까지도 보내줬던 그 위대한 미국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적 개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장학금을 대학에 기증하겠다, 초등학교에 기증하겠다 한 사람이 없죠. 그 말은 가짜 동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반도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도 야 삼성 잠깐 와봐. 너희들 기밀 사항 다 내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뜻이 거기에 네. 있다는 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얍실하게 보일 따름이지 진정한 동맹으로서 지식 공유를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중국과 대만이 이제 20년 뒤쯤에는 하나가 된다고 보시는 저는 봅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또 중국의 대만 친구 그게 충분히 개인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 그러면 1949년 10월 1일이 건국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중국은 10월 1일이 건국일입니다. 네. 100년 지나면 언제예요? 1949년에서 100년이 지나면. 2049년이? 중국 시진핑의 중국 꿈이 언제 달성한다 그랬어요? 미국을 군사적으로 뛰어넘고 2050년이요? 100년을 놓고 보잖아요. 제가 2028년, 그 다음에 10년 다음에 38년, 48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마다 이렇게 몇 번씩 변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질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내 목을 견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래 죽여라. 나는 정의를 위해서 죽어도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지만 네. 7, 80%의 사람들은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을 처음 만났을 때 살려달라 그랬겠어요? 죽여라, 배째라 그랬겠어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지금도 살려달라 그럴까요? 배째라 그럴까요? 지금도 살려달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미국하고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네. 제가 그랬잖아요.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중국의 금융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했고 외교부 장관도 미국 대사관에서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이 터졌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The Committee 100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세요. 몇 분이 알고 계시는가? 아마 모를 거예요. The Committee 100 모르시죠? 중국 교민들이 만든 하나의 화상들의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만 들으신 것만 해도 사실 상당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중국은요, 미국 보고 이렇게 팔 걷어붙이면서 그래, 한판 붙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판 붙자.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형, 우리 같이 가. 형, 우리 시장 좋잖아. 네. 세계 공장 이제 중국에서 점점 이제 탈중국화된 시기에 공장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 그것도 긍정과 부정 측면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중국이 조금 말 안 들으니까 다른 공장 멕시코나 인도로 간다. 아니, 그 덕분에 멕시코와 인도가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잠깐 침체하지만. 근데 세계 경제가 다 같이 간다 그러면 수요가 또 배로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것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도, 멕시코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소위 해결의 변증법론처럼 정반합 이렇게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책에도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예측에 틀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 틀렸냐면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젤렌스키의 고집도 고집이고 글쎄요. 일단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틀렸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저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분들은 확정 간다에 한 표를 주고 계신데 저는 확정 안 간다에 한 표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란과의 어떤 헤지모니 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또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스라엘 하마스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첫째, 미국과 유럽이 손 뗀다. 손 떼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좀 위태로워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선거에 안 나온다는 소리도 해제끼고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을 하는 지도자일까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를 평화를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수십만 명을 생명을 희생시켰잖아요. 그거는 푸틴이 유리할까요? 젤렌스키가 유리할까요? 저는 푸틴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를 지원했던 독일, 폴란드,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더 이상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 미국 의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이든 보고 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많이 못다 이가 할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항모전단 2개를 파견했어요. 그돈 이스라엘이 되나요? 미국이 되나요? 미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역시 재정적 부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 상태로 빠져들면서 우리나라 휴전 상태와 같은 휴전 협정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 하반기 가야 좀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보다도 이스라엘 하마스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우디와 이란의 모습. 73년도에 오슬로 협정을 사인할 때 이란은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팔레비 왕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관점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옮겨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관점에서 벗어났고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 방위군에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이 하도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는 미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자금적 지원과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날아간 것도 자기가 어떤 전쟁 영웅이 되겠다, 평화 메시지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선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날아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하마스로 옮긴 상태다. 이 장면이 앞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유가의 상승, 지금 85에서 9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이제 미국과 중국, 한국 경제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볼 변수랑 우리 개인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꼭 물으시고 또 제가 방송하는 것도 이제 투자에 관한 방송들. 그렇죠. 사실은 경제를 아는 것도 투자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투자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더 큰 꿈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왜?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못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예 안 하라고? 아예 하지 않아요. 미국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뭐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해야 됩니까? 채권을 해야 됩니까? 금은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 옛날에 경제 독법에 책을 많은 독자분들이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대충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뭐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첫머리글에 글을 옮겨놓은 게 있어요. 현금, 동산, 현금, 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땅,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 이렇게 제가 순서를 매겨놔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세요. 그냥 투자를.
주식을 할까 뭐를 할까 고민하시잖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현금 들고 계시고요. 네. 투자를 하시려면 금과 은을 사시고요. 아니면 달러를 사시고요. 아니면 주식을 순서입니다. 주식을 사시고 아니면 채권을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땅 사시고요. 땅 사라고 해서 아무 땅이나 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정보는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세요. 땅 사시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사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왜 꼴등이야? 도곡 타워팰리스 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 예, 모릅니다. 말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주상복합은 이채땡이라고 하는 제 오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재건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입주할 때 가격이 최고 가격이래요. 물론 뭐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 친구의 말을 제가 믿는다고 가정을 해서 제일 밑에 놨고요. 만약에 안 믿으신다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2024년은 안전자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다. 2024년은 그럼 안전자산 그러면 금과 은 달러. 예,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2024년은 동산 쪽 시장이다.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부동산과 동산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는 경제가 만약에 2025년부터 반등하는 모습이 확고히 나타날 거라고 확신이 드시면 주식을 사 모셔도 좋다. 어쨌든 이 순서가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금은 달러, 현금, 주식. 현금, 금은. 네, 금은 달러, 주식, 채권이고 예. 부동산 쪽에서는 땅과 단독주택과 아파트, 상가 이제 주상복합인데 예. 그럼 부동산에서 그냥 한 가지만 왜 땅이 제일 앞에 있는 거죠? 땅은 괜찮은 땅이면 네, 땅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건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건물 올리면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노후 대책 국민연금 믿고 계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1, 2층 세주고 3층 살림집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후 대책적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이제 경제 대예측 2024, 2028에 대해서 이제 예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이 책은 2028년까지 전망하시는 거죠? 네, 2028년. 네, 이 책 보시면 한 향후 5년간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네. 다음 책은 2029인가요? 다음 책은 요거보다 요 두께 한 3배 되는 건데요. 네. 저 쓰고 있는 책이 고대 원시사회부터 종교, 과학, 과학기술, 철학, 종교 이거를 총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끝부분에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혹시 그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거는 10월 말까지 제가 원고를 써드리기로 했으니까 내년 11월, 초쯤에 나오겠군요. 네, 그 한 12월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쯤에 또 박사님을 저희 채널에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또 박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각수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